네, 276페이지 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실습을 다 해본 것입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것까지가 마지막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보는 홈택스에서의 전자신고, 이거는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실제로 전자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절차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인가, 그거를 알아보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자신고하는 것을 시험으로 출제한 적은 없어요. 아마 출제하기가 좀 곤란해서 출제하기 좀 어렵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한번 시험과는 관계가 없겠으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세무정보 시스템에서 마감을 한 다음에 마감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변환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송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변환하고 전송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고자 한다. 자, 일기 예정 거니까요. 우리가 일기 예정이면 1월부터 3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행과제 풀이 요 순서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후에 상단부에 마감을 클릭해서 마감의 오류 리스트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러분 실행을 하셔가지고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1월부터 3월로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매입하고 이렇게만 있어요. 그럼 부속서류도 세금계산서 합계표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 있는 마감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위에 있는 마감이라는 단추 누르시고요. 밑에서 마감 단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오류 리스트가 2개가 떴어요. 1번은 첨부서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마감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는 첨부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없습니다. 네, 마감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종료 누르시고요. 종료 누르시고 요 마감 창을 닫아 주신 다음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보세요. 가서 우리가 지금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아직 마감이 X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안 되니까 서류가 없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마감을 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감 여부에 동그라미가 쳐졌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하나의 메뉴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감을 하면은 매출과 매입이 함께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니까
부속 서류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여기는 과세 세금계산서 매입하고 매출하고 또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매입하고 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부속 서류가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닫아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다시 한번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마감 누르시고 이제는 여기 서식이 세 개가 다 보이네요. 네.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마감 단추를 눌러줍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마감이 됐어요.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 작업을 해야 한다. 전자신고하기 전에 마감 작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오류 리스트 확인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마감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다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가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자료를 제작하여 저장한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클릭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작해서 저장해라 그랬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 메뉴에 가시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이쪽 메뉴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말고 그 신고서 밑에 전자신고 클릭을 해보세요. 과세 데이터 드라이브는 하드 내 컴퓨터를 선택하시죠. 내 컴퓨터에다 제작을 한다.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3월 거죠. 1월부터 3월을 입력하십시오. 정기신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감해 놓은 서식이 이렇게 3개가 오른쪽에 보이네요. 그러면 제작을 해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이제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라.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제작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지정하신 경로에 저장되었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제작을 하고 마쳤는데 다음 단계는 이제 동그라미 5번인데요. 이 제작된 파일은 C 드라이브에 ERS 데이터라는 홀더에 저장이 된 거고요. 우리가 제작한 것을 국세청 전자신고로 변환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뉴를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에 가가지고 C 드라이브의 ERS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파일을 변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바로 밑에 이제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이라는 메뉴 있죠? 네, 그거 클릭하십시오. 그러면은 홈택스 화면에 연결되어 있는 모양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거기에서 여기 지금 뭐 유의사항 같은 거 팝업창이 나왔다고 가정하시고 요 팝업창은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자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징수 신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변환대상 파일 선택에 요 신고 파일 찾기라는 파란색 단추를 클릭을 해서 C 드라이브, 여러분 컴퓨터에 C 드라이브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보이는 홀더 중에 이렇게 생긴 홀더 ERS 데이터라는 이 홀더로 들어가 보세요. 아니,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선택을 하고 밑에서 확인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ERS 데이터에서 조금 전에 제작
해놓은 파일이 그 밑에 들어갑니다. 2023-0523.101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변환해 주면 되는데 이 파일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그 밑에 주황색 단추 변환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홈텍스 아이디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이디를 이걸 쓰겠습니다. 홈텍스 아이디가 책에서 몇 번을 썼나요? 4개를 썼네요. 1111.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여러분이 홈텍스 아이디, 자기 회사의 아이디가 있겠죠. 그걸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변환 중입니다 하면서 변환이 일어납니다. 네, 밑에 변환 결과가 보이게 되어 있네요. 2023-0523.101 변환 대상 하나 오류 없이 변환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다음 단추 누르면 뭔가 다음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아래에서 다음 단추 눌러 봅시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오류 조회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오류 난 거 없죠? 네, 밑에서 다시 한번 다음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정상 자료가 보이네요. 정상 자료 3일전자 사업자 번호 23년 1기 예정 3월. 네, 정상 자료 보이죠? 그러면 이걸 전송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서는 아니고 왼쪽에 보면은 지금 변환 결과를 신고 자료를 변환하고 변환 결과 조회를 했고요. 정상 자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을 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전송하러 가기를 클릭할까요? 자, 그 다음에 신고서 전송하기 부가가 있고 그 옆에 원천이 있는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니까요. 신고서 전송하기 부가를 클릭하시고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정기신고니까요. 네, 신고서 전송하기 부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고서 파일 생성 연월일이 보이네요. 5월 달에 우리가 아까 변환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조회를 한번 해줍니다. 사업자 번호는 3일전자의 사업자 번호인데요. 우리 회사 사업자 번호는 3일전자의 사업자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11381-21111 11381-21111 그리고 조회를 눌러볼까요? 네, 사업자 번호를 11381-21111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밑에 다시 목록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서 전송을 누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서 전송 누르니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접수 결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접수증을 캡처해 놓거나 인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송이 안 됐나? 아직 검색이 안 됐나? 여기 뒤에 일자가 하나 빠졌네. 사업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드라이브에 ERX 데이터.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하고 하기. 네, 편안하게. 이거 클릭해주고. 그렇게 놓고. 네. 그리고 홈텍스 아이디 1 4개. 하기.
나와요? 아니, 네, 거기 밑에서 다 여기 앞자리가 세 자리인데 121인가? 121 팔아라. 12 사업자 번호요? 안 저기 썼는데도 예. 예, 맞아요. 여러분 사업자 번호가 몇 번이었죠? 114 팔아나? 21111. 저도 사실 이 책으로는 못 보고 저기 화면에서 확대해서 봤어요.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전송하러 가기. 그다음에 이제 신고서 전송. 사업자 번호 1 하나 211 아니 저 앞에 113 하나 211 조회 그리고 전송. 그렇죠. 네? 다 됐죠? 그래서 이 전자신고하는 절차가 이게 홈페이지를 어떻게 홈택스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재에 실려진 내용이 최신 버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변환하고 전송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아이디를 알아야 된다. 예, 우리 회사에 전자신고 하면은 전자신고 할 때 홈택스 로그인 할 때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개 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로그인 방식도 있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이 아니라 아이디 로그인 방식으로 지금 화면을 보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전자신고 해보면 이 그림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자신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무서를 방문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산 프로그램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다 작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에 이와 같이 연결해 가지고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건 이제 종료 누르시면 되고요.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메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그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전송. 그래서 변환해서 계속 그 밑에서 다음 진행하면 전송으로 자동으로 넘어갔었어요.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9페이지에 출제 예상 평가 문제. 이거는 이제 이걸 시험 볼 때는 이걸 이제 조회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좀 뭐가 될까요? 좀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팩데이터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지금 입력된 거 가지고 조회해보는 것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세금기산서 합계표를 조회해서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출 세금기산서의 매수는 몇 매냐? 자, 자기 거 한번 세보세요. 자, 2기 예정이면 우리가 입력을 거의 안 했을 건데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면 네, 거의 입력 안 했죠.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데 제 거는 전자 매출 세금계산서가 하나도 없어요. 네, 새로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은 여기 전자 매수가 몇 매냐 그러면 이거 세워주면 되죠. 이걸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6월 5일 수정사유로 발행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코드를 기록하시오. 이것도 안 해놨을 텐데요. 지워졌을 텐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가지고요. 6월 5일 거를 조회를 해보면 6월 5일 날에 프린터기가 이 수정 발행한 것이 없어서 수정 사유를 알 수 없네요. 네. 수정 사유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여기 이제 이게 만약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건이다 그러면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를 눌러 보면은 거기 나와요. 수정 사유가. 이게 지금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니까 아마 5번일 거예요. 5번. 예, 답은 5번일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알아볼 수는 없는데 나중에 다음 문제 다른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조회도 해놓은 게 없을까요? 다 지워져 가지고 네, 수출 실적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네, 다 지워졌네요. 네, 그러면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평가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가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실무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3장 소득세 실무로 하는데요. 네. 부가가치세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백데이터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소득세 실무는요, 근로소득에 관해서만 출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론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종합소득 과세 6가지를 이론에서는 다 시험을 내잖아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근로소득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3페이지의 그림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를 계산을 해서 총급여라는 것은 급여와 상여, 수당, 인정상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총급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 근로소득 금액에서 다시 인적공제를 하고 있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같은 이게 건강보험료 말하는 거죠.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소득공제가 이게 특별소득공제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소득공제 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모두 빼면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죠. 그 과세표준에다가 8단계 누진 기본세율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주죠. 그래서 여기 세액공제에서는 우리가 특별세액공제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우리가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주는데, 세액공제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특별세액공제에서 많이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를 빼면 우리가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그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매달 급여를, 근로소득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납부한 게 있잖아요. 그 기납부세액을 빼주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이제 환급세액이 있을 수도 있고,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2월 달에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흐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 자료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할 것은 사원 등록을 실습할 거예요.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우선 사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을 하는 거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를 뭐 읽어볼 만한 게 좀 있네요. 읽어볼 만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외근로 적용 여부 여기 한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국외근로 적용 여부에서요, 원양어선하고 해외 건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외에 국외근로하고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원양어선이나 해외 건설 근로자는 2번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러면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 외 이외의 국외근로자는 1번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의 경우는 100만 원까지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생산직 여부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생산직 여부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사원의 경우에 1. 생산직 이외의 사원은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산직이면 1이고 생산직이 아니면 0을 입력하면 돼요. 생산직 여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산직이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생산직이면 1, 생산직 이외의 사원이면 0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원 등록할 때 왜 생산직과 생산직 이외를 구분하느냐?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해주는데, 생산직의 정년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여라고 해주시고 1여, 광산 근로자는 2를 입력한다. 2를 입력한다. 그러면 비과세 적용이 안 되는 것은 0을 입력하면 돼요. 네, 나중에 여기 0이 안 나와 있네요. 0이 있을 텐데. 좀 이따 입력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산직의 경우는요, 총 직전년도, 전년도 거, 전년도 총 급여액을 알아야 이걸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의 경우는 전년도 총 급여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이면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해주시면 돼요. 1여. 그리고 아니면은 0, 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퇴사 날짜 입력하는 날이 있는데요. 퇴사 날짜는 사원 등록할 때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입력할 거예요. 사원 등록할 때는 퇴사 일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원 등록을 하는데 바로 퇴사 날짜를 처음부터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2월 여부라는 것은 내년으로 그 사원을 가지고 가느냐 사원 데이터를 그 내용인데 이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자, 부양가족 명세도 뭐 요거 입력하는 거 요걸 읽어보는 것보다 직접 실습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명세는 우리가 연말정산관계, 또 세대주 여부, 부녀자 여부, 장애 여부, 경로우대 여부, 출산 입양, 자녀, 한부모 이런 것 등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냥 실습해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우리가 이론 공부에서 배웠죠.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따질 때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소득이 다 없어야 돼요. 소득이 없다는 것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된다. 그 사람만 뭐예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장애가 있을 때는 나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소득은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나이를 적용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되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경우도 위탁아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이라는 것은 최초의 위탁아동을 말하는 거고요. 보호기간을 늘려서 계속 위탁을 했을 때는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우리 이론 때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는 우리가 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론 때 다 공부했어요. 요거 이론 때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사람만 먼저 해보고 쉬었다가 나머지 세 사람 거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급여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자, 인사급여에 사원급여,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코드는 여기 288페이지에 1001번 김현철 씨 등록하겠습니다. 1001 엔터. 사원 명예는 김현철. 인사급여 여기 있네요. 네, 회계 바로 밑에 인사급여에 사원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코드에다가 1001번 사원은 김현철
내국인, 그리고 이제 주민번호를 그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거기 표에 나와 있어요. 651010 1771119 입사 연월일 나와 있죠. 2019년 0201 국적 KR 엔터, 체류 자격 엔터, 그냥 내외국인 내국인에서 0번에서 엔터, 거주지국 KR 대한민국에서 엔터, 주민번호에서 엔터, 거주구분 거주자에서 엔터, 급여는 월급에서 엔터. 네, 임금에다가 급여를 입력합니다. 김현철 씨의 급여는 500만원, 5 플러스 엔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김현철 씨가 이 회사의 사장이니까 산재보험 가입 안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보수 월액은 500만원이 모두 급여 전체가 국민연금에 보수 월액에 해당된답니다. 500만원 급여하고 똑같이 입력하시고, 건강보험 보수 월액 그대로 두고 엔터. 거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자동 계산됐죠. 자, 엔터 지나고 건강보험 경감 여부 경감률 없고, 고용보험 보수 월액도 그대로 두시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대표자는 고용보험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용보험 적용을 안 한다. 일부. 대표자 1번 대표자 해주시고, 그 옆에 여기 말이죠. 일부, 여기는 대표자. 장기 요양 보험 적용 여부 경감률 0. 보험증권 번호 모르니까 엔터 지나가시고요. 국외근로 적용 여부 보니까 국외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원 생산직 아니니까 주소는 타자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서울시 영등포구. 이렇게 주소는 타자해 주면 되고요. 퇴사연월일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아래가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는 곳인데, 사원 등록 이 부분은 사원에 관한 것이죠. 이걸 입력하면 1번이 한 줄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본인 해가지고. 그러면 이 본인이 맞는가를 봐야 돼요. 뭘 점검하느냐? 본인이 세대주이냐, 부녀자가 혹시 아닌지, 한부모가 아닌지, 장애가 있는지, 경로우대 대상인지. 경로우대 대상인지는 여기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만은, 한부모나 또는 세대주냐, 부녀자이냐 이런 것은 자동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표를 주거든요.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김현철 씨가 세대주라고 주민등록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여기 있죠. 박정은이라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있지만 한부모는 아니죠. 그리고 김현철 씨는 남성이기 때문에 부녀자는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거는 세대주만 동그라미만 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세대주가 아니고 배우자가 세대주로 돼 있더라. 그러면 여기 세대를 지워야 돼요. 어떻게 지우느냐? 여기다 0번 입력하면 지워집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 본인이 세대주 아닌 근로자가 많거든요. 그때 세대주를 0 해주시면 되고,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본인이 세대주예요. 그러면 세대주를 다시 0으로 만들어야죠. 1 하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1이면 동그라미, 0이면 지워지는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거기 주민등록표를 보시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헷갈리지도 않고. 그러면 두 번째가 배우자죠. 그러면 연말정산 관계라는 곳에다 놓고 요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은 배우자 번호가 나와요. 배우자는 3번이다. 그래서 여기다 3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말정산 관계에 배우자라고 입력이 되고요. 기본공제도 배우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소득요건을 봐야 돼요. 배우자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은 소득요건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알려줘요. 자, 배우자의 소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박정은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이 있다. 자, 근로소득만 있네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500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그대로 두셔야 되고, 만약에 배우자의 총급여가 600만 원이다 라고 나오면 여기를 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로 바꾸는 것은 0 하면 부가 됩니다. 근데 소득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배우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명을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박정은 엔터 치고 주민번호 입력하면 돼요. 660211 211111. 나이 체크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자동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나이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배우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두 번째 주민등록표상에 세 번째 사람 입력하겠습니다. 자녀 김장일입니다. 김장일이의 소득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없죠. 소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연말정산 관계는 4번에 해당되죠. 직계비속. 그리고 20세 이하로 해서 일단 입력을 해봐요. 나이 체크는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가 체크해 주니까 일단 소득은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해놓고 성명에다가 김장일 내국인 내고 960725 1182 814 네. 이렇게 입력하면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나이를 계산하더니 기본을 우리가 아까 20세 이하라고 했는데 부로 바뀌었죠. 나이 때문에 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소득은 알 수 없지만 나이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주민번호 입력하면은. 그래서 나이 체크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 사람 네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죠. 김차일 자녀네요. 그러니까 4번. 연말정산관계 4번. 이것도 20세 이하로 해놓고 입력을 일단 해요. 그런데 입력하기 전에 사실은 이거 봐야 돼요. 김차일이가 소득 내용이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겁니다. 김차일 내국인 0312 이하나 0312 이하나 311110 하나 둘 10 네, 자녀. 자, 20세 이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20세 이하로 그대로 남게 되고요. 자녀의 동그라미가 들어갔어요. 자녀의 동그라미는 자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체크되는 거니까 그대로 두면 돼요. 다음은 5번째 줄에 있는 사람, 부친입니다. 그러면 부친에 대한 소득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김두식은 원고료 수입 200만 원이 있다. 필요 경비는 60%이다. 기타 소득의 60%에 해당되는 원고료 수입 기억나시죠? 그래서 622, 120만 원이 비용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은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자, 직계 존속입니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은 연말정산 관계의 1번이네요. 1번. 네, 소득이 없으므로 일단 60세 이상으로 놓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나이 문제는 자동 체크하니까요. 김두식 390503 177 1111 했더니 70세 경로 70세의 동그라미가 들어갔죠. 예, 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있는 사람이다. 다음에 6번째 줄에 있는 모친을 입력하겠습니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1번. 네, 소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모친. 황순이는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여부에서 전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은 이걸 보는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 플러스 퇴직소득 플러스 양도소득, 이 세 가지를 더해서 100만 원 이하이어야 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황순이 모치는 일용근로소득이 600만 원이 있는데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퇴직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순이는 60세 이하로 해놓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성명 황순이, 주민번호는 430411 430411 2222229. 네, 경로 우대의 동그라미 됐죠? 70세 이상이라는 거죠. 다음은 7번째 줄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7번째 줄에 있는 사람이 이영철
어? 아니죠. 김재철 형제네요. 동생. 예. 김현철이가 65년생이니까 동생인데 형제죠. 형제가 소득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인이며 별도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므로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은 봐야 돼요. 네, 소득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연말정산관계는 형제자매라고 해서 6번을 입력해 주시고 기본에다가는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장애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67년생이면은 60세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거나 20세 이하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장애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본공제 5번을 넣어줘요. 5번 장애인을 넣어주고 장애란에 커서가 갔을 때 거기 코드를 3개 중에 하나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1번은 장애인복지법, 2번은 여기 나오죠. 국가유공자, 3번은 여기 중증 환자. 그래서 장애인 경우에 장애에다가 코드를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입력해 주는데 아까 김재철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하면 돼요. 김재철 주민번호 670826 177 1117 네.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되겠는데요. 소득자 포함해서 7명. 그 중에서 직계비속 자녀 김장일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거네요. 나머지 사람은 다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포함해서 인적공제가 한 사람, 두 사람, 셋, 넷, 다섯, 6사람이니까 6, 5, 30, 6, 1은 6, 900만 원에다가 900에다가 추가 공제가 장애인 1명, 경로우대 2명 해서 400만 원. 그래서 인적공제 금액은 1,300만 원. 인적공제가 1,3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소득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사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